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 육종이라는 좀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우리 생활이랑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수국 연구 논문부터 해서 장미 교배 가이드, 또 담배꽃 색깔 연구, 패션프루트 품종 분석, 그리고 그 배수성 관련 자료까지 저희가 한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식물 유전학이나 새로운 품종 개발 과정 이런 것 좀 빠르고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복잡한 내용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재밌게 풀어가 보려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수국 잎 모양만 딱 보고도 꽃 모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또 집에서 장미 교배하는 법, 담배꽃 색깔의 비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배수성이라는 개념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또 재미난 주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물 육종이 단순히 예쁜 꽃, 맛있는 과일 만드는 걸 넘어서요. 사실은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농업이나 원예산업 전반에 걸쳐서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바탕이 되는 유전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학술 논문부터 아주 실용적인 교배 팁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요. 특히 배수성이라는 개념, 이게 식물 진화랑 품종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물을 개량한다, 육종한다 할게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여러 자료에서 계속 유전적 다양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션 프루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뭐랄까, 유전적 다양성은 육종에 쓸 수 있는 재료 창고 같은 거예요.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특성, 예를 들어 병에 강한 유전자나 특별한 색을 내는 유전자 같은 것들을 골라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다양성이 부족하면 새로운 환경 변화나 병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육종 자체가 좀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아하, 그렇죠. 재료가 많아야 요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수국 연구 자료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꽃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좀 집중했다면 요즘엔 정원에서 키우기 좋게 여러 번 꽃이 피는 거. 그러니까 재개화성이라고 하죠. 아니면 추위나 병에 강한 특성, 이런 게 더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원하는 요리가 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육종 목표는 계속 변하죠. 시장 요구도 바뀌고 환경도 변하고요. 그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장미 교배 방법 알려주는 영상이 되게 구체적이던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첫 단계가 부모 장미 골라서 꽃가루 채취하는 거였죠. 꽃이 막 활짝 피기 전에 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꽃가루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채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암꽃을 준비하는 건데 이걸 재웅이라고 해요. 암꽃에 있는 수수를 미리 제거해서 원치 않는 자가 수분이 되는 걸 막는 거죠. 네, 때로는 벌 같은 곤충이 못 오게 하려고 꽃잎까지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준비된 암술머리에 이제 아빠 장미 꽃가루를 미리 모아둔 걸 조심스럽게 묻혀주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해서 재용하고 다음 날이나 이틀 뒤에 한 번 더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꽃가루 썼는지 꼭 이름표 붙여야 한다고요? 안 그럼 헷갈리니까. 시간인데 수정이 잘 되면 씨방이 부풀어서 힙이라는 열매가 돼요. 이게 완전히 익으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을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개화 초기에 교배를 서둘러야 씨앗이 제대로 익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정성이네요. 이런 교배가 잘 되려면 식물마다 다른 수분 방식, 이걸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스스로 꽃가루 바디를 하는 자가수분 식물이 있고요. 다른 개체의 꽃가루가 필요한 타가수분 식물이 있죠. 자가수분은 좀 유전적으로 안정된 순계를 유지하기 좋고요. 타가수분은 계속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서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식물들이 꽃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생리적으로 자가불합성이라고 해서 자기 꽃가루는 수정이 안 되게 하거나 이런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품종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패션 프루트 연구에서 기술자, 영어로는 디스크립터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네, 기술자는 그 품종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표준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잎의 길이, 과일의 당도처럼 숫자로 잴 수 있는 양적 특성이 있고요. 꽃 색깔이나 잎 모양처럼 어떤 범주로 나뉘는 질적 특성, 이런 걸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품종 간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고 또 육종 재료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품종 하나 만들기가 만만치 않네요. 수국 자료에서는 교배해서 씨앗 뿌리고 첫 꽃 보는데 2년, 또 그 특성이 괜찮은지 여러 환경에서 확인하고 안정화시키는데 또 3년에서 5년, 그래서 다 합치면 4년에서 7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육종 속도를 좀 높이려고 다양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배수성. 영어로는 폴리플로이드라고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배수성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포 안에 염색체 세트가 정상보다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생물은 부모한테 한 세트씩 받아서 2세트, 이걸 2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수체는 이게 뭐 3세트, 4세트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동물에서는 굉장히 드문데 식물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염색체 세트가 여러 개라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식물의 진화나 육종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먹는 중요한 작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밀, 감자, 딸기, 커피, 심지어 바나나까지도 사실은 다 배수체 식물입니다. 헉, 진짜요?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것들이 배수체였다니. 그럼 이 배수성은 다 같은 종류인가요? 아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동질 배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같은 종 안에서 염색체 세트가 그냥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씨 없는 수박 있죠.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3배체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질 배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로 다른 종이 교배된 다음에 그 두 종의 염색체 세트를 모두 합쳐서 수가 배가 된 경우예요. 뭐랄까, 두 집 살림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먹는 빵 만드는 밀, 그리고 오늘 자료에 나온 담배, 니코티아나 타바쿰이 대표적인 이질 배수체입니다. 우와, 서로 다른 종이 합쳐져서 새로운 종이 될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이게 진화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염색체 세트가 여러 개가 되면 유전자에도 뭐랄까 여유분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유전자가 조금씩 변형돼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전자 발현되는 양상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조절될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뭐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갈라져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 담배 얘기가 나왔네요. 그 유튜브 자료에서 니코티아나 타바쿰이 이질 배수체고 부모종이 흰꽃 피우는 N. silvestris랑 분홍꽃 피우는 N. tomentosyformis라고 했었죠. 그 연구가 이 배수성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같은 니코티아나 타바쿰 중에서도 꽃 색깔이 진분홍인 계통이랑 연분홍인 계통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걸 파헤친 거죠.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DFR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아, DFR 유전자요? 그럼 혹시 분홍꽃 부모한테서 온 DFR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면 진분홍? 덜 발현되면 연분홍?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연구 결과는 약간 더 복잡했어요. 단순히 어떤 부모에게서 온 유전자, 이걸 상동 유전자 호몰로그라고 하는데 이 상동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DFR 유전자 전체의 총 발현량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꽃 색깔 차이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분홍 꽃에서는 DFR 유전자 활성화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색소 생성이 적었고요. 진분홍 꽃에서는 분홍부모 유래 DFR 유전자가 연분홍 꽃에서보다 좀 더 일찍 많이 발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결국 전체적인 발현 타이밍과 총량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세트를 여러 벌 가진 배수체에서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 조절 방식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 사본이 있으니까 어떤 사본을 언제, 얼마나 쓸지 조절하는 시스템이 훨씬 정교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배수체 연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주 흥미롭게 만들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와, 배수성 하나만으로도 유전 현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가 지는군요. 다시 수국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유전 양상이 발견됐다고요. 꽃 모양이랑 잎 모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수국꽃 모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자리에만 꽃처럼 보이는 장식화가 달리는 편평형, 레이스캡하고 전체가 동그랗게 장식화로 덮이는 원형, 모패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편평형 꽃 유전자가 원형 꽃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고 이 꽃 모양이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잎꽃 모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평형 꽃 피우는 수국은 잎이 좀 덜 길쭉한 타원형이고, 원형 꽃 피우는 수국은 잎이 더 둥근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 이 둘을 교배해서 나온 자손은 중간 형태의 잎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 걸까요? 이게 육종가들한테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국은 씨앗 심고 꽃 보려면 보통 2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잎 모양은 1년생, 아주 어린 묘목일 때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즉, 잎 모양만 보고도 앞으로 어떤 꽃이 필지 1년 먼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꽃 모형을 가진 개체를 훨씬 빨리 골라낼 수 있으니까 육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잎 모양 관찰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품종 개발 시간을 1년이나 줄여준다니 육종가분들한테는 진짜 꿀팁이겠네요. 이런 유용한 형질을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요즘엔 더 발전된 기술들을 쓰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커 보조 선발, 마커 어시스트 슬렉션, MAS라는 기술이에요. 식물의 DNA에서 특정 표지, 이걸 마커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서요. 그 마커가 우리가 원하는 형질, 예를 들어 수국의 꽃 모양이나 재계화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굳이 식물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어린 묘목 단계에서 DNA 검사만으로 원하는 개체를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이죠. 수국 연구에서도 SSR이라는 DNA 마커를 활용했고요. DNA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네요. 와,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육종 효율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 배가반 수체, 더블드 해플로이드, DH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생식세포 N으로부터 식물체를 만든 다음에 염색제 수를 인위적으로 2배로 불려서 EN, 모든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순종 라인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드는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교배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단 한 세대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육종 기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서 감자, 보리, 담배 같은 여러 작물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시간을 그냥 압축해버리는 기술이군요. 육종가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겠어요. 그 외에 식물 자체를 번식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었죠. 나무수국 삽목 연구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을 만들어도 이걸 잘 번식시킬 수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나무수국 삽목 연구에서는 IBA라는 식물생장 호르몬을 언제 또 얼마나 처리하는 게 뿌리 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했죠. 흥미로운 점은 처리 시간을 길게 하니까 뿌리 수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개별 뿌리 길이는 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또 같은 수국이라도 나무수국, H. 페니큘라타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수국, H. 매크로필라는 줄기 내부 구조가 좀 달라서 뿌리가 나오는 방식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고요. 이런 기초적인 이해가 번식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일부러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좋은 걸 찾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같은 걸 처리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우연히 나타난 유용한 특성, 예를 들어 새로운 꽃 색깔이라든지 병 저항성 같은 걸 가진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죠.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관상식물 같은 분야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수국의 잎과 꽃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부터 장미교배의 실제 과정, 또 담배꽃 색깔 뒤에 숨겨진 배수성이라는 복잡한 유전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현대 육종 기술들까지 정말 과학적인 원리랑 실제적인 노하우가 절묘하게 얽혀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덕분에 이렇게 흥미로운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주변의 식물들을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유전적 변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특히 배수성은 식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동시에 유전 현상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식물 진화와 육종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죠. 마커 기술이나 배가반 수채 같은 첨단 기술들이 육종 속도로 높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특성을 목표로 삼을지 또 어떤 개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육종가의 안목과 끈기가 품종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국 연구에서 형질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나 담배 연구에서 배수체의 유전자 작동 방식을 분석한 것, 장미교배 가이드의 실용적인 조언들, 패션 프루트 연구에서 강조된 정확한 특성 기록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더 나은 식물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들에서 유전자 도입, 영어로는 인트로그레션이라는 개념이 잠시 나왔어요. 우리가 키우는 작물의 야생 친척들로부터 병에 강하거나 아니면 척박한 환경에 잘 견디는 그런 유전자를 빌려오는 기술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흔한 잡초나 야생화 속에도 미래의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유전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야생 식물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능력이 미래의 우리 식탁과 정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깊은 대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